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청암대학교 부동산과에서 재직 중인 김문성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순천에서 청암 경매학원과 중개법인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그 법학을 했고요. 부동산 연구를 법률적 관점에서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지금 그 여수의 소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줌을 통해서 입장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 얼굴이 잘 보이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 얼굴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까만 스크린보다는 좀 사진, 최소한 사진만이라도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정세 씨. 그렇게 되면은 소통에 훨씬 더 유난하고 또 질문할 때도 살아있는 그런 질문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화면을 좀 켜주시면 제가 외롭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크게 세 단계로 부동산의 기초 영어, 그리고 실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케이스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양도소득세는 젊을 때부터 빨리 그 체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질문 등이 있으면 손 표시를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부동산 기초 용어에서 보시면 우리가 매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매매라 그러고 집을 사는 것도 매매라 그러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매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매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가 우리가 나중에 집을 구입한다든지 조그만 텃밭을 구매한다든지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매라는 것은 뭔가를 파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를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는 것이냐? 우리가 보통 집을 사고 판다 그러면 집을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매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붙어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사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매매라는 재산권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 크게 물권과 채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유권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채권은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권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매매라는 것은 주식 매매, 소유권 매매 이것처럼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지 땅이나 집 그 자체를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이것부터 개념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0원짜리 어떤 조그만 물건을 사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부동산까지 모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푼듯이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구두, 즉 말로만 해도 법적 효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녹취를 해놨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제3자가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다른 말을 하고 처음에 약속된 말과 상반된 이야기를 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민사가 분쟁 발생하면은 증거주의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그래서 작성하는 것이지 그게 꼭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땅이면 땅, 집이면 집, 아니면 뭐 노트북이면 노트북 이렇게 물건을 표시하고 돈 얼마에 사겠다. 그리고 계약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주고 최종적으로 물건은 언제 받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특약사항, 그다음에 각자 서명, 그다음에 인적사항 쓰고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기가 주택을 구매할 타임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원룸 같은 것들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룸은 보증금이 보통 뭐 200, 300, 월세가 뭐 20, 30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럼 보통 계약금을 먼저 걸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전체 계약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중에 10만 원 정도만 먼저 거는 것을 우리가 보통 가계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절대 우리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계약금이면 계약금이지 가계약금이란 말은 쓰면 안 된다.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식 계약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금이란 이야기를 또 진행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슈퍼에서 마트에서 수박을 살 때 수박이 한 2만 원이다. 그러면 계약금 걸어요, 안 걸어요? 자, 대답을 안 하시면 거기라도 그렇죠. 예, 안 걸죠.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청년주택 당첨이 돼가지고 1억짜리 전세보증금을 넣고 임대를 들어간다. 그럼 계약금 1,000만 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보통 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계약금을 우리가 내는 상황을 한번 봤더니 계약금은 우리가 합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를 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금을 쉽게 말하면 수박을 사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사든지 땅을 사든지 반드시 계약금은 집어넣어야 된다. 즉 계약금은 반드시 주고받아야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계약금은 밑에 이 지금 그 그림에 나오다시피 해약금과 위약금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약금과 위약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계약금에 대한 이 두 가지 기능, 어떻게 계약금을 걸었을 때 이 두 가지 혜택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꼭 좋은 의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금은 첫 번째 해약금이 있고 두 번째 위약금이 있죠. 자, 말이 조금 어렵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서울에 직장인 이제 취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큰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오피스텔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 오피스텔을 5천만 원의 전세금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취업이 됐다고 하는 그 회사에서 전산 착오로 인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법적으로 나중에 따진 것은 둘째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빼야 되겠죠. 그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오피스텔 주인은 빼줄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상대방이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또는 내가 집주인이다 그러면 세입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그냥 계약을 파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 없이도. 이것을 우리가 해약금 기능이라고 합니다. 성립을 보시면은 계약금을 서로 주고받으면 둘이서 우리는 서로 언제든지 깰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주고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능을 보시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대방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그냥 부담 없이 계약을 깰 수가 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자는 파는 사람, 매수자는 사는 사람. 자, 매도자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죠. 만약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의 2배, 2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계약을 파기하면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자, 오피스텔을 받았던 500만 원의 계약금을 집어넣었던 그 세입자, 임차인은 500만 원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고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것들을 전혀 주장할 수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는 상대방이 미안하지 않아도 내가 그 돈으로 배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매도자는 2배를 지급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불하고 임차인,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렇게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 있어요. 자, 받은 사람은 그죠? 받은 사람은 어쨌든 상대방에게 2배를 돌려줘야 돼요. 만약 내가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계약을 깨고 싶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그 사람의 통장에 주든지 현금으로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으면 어떡하죠? 계약이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팁이지만은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만약 계약금을 받은 사람 입장이면 그 산다고 하는 사람 또는 세입자인 사람에게 계좌를 먼저 받아놓는 것이 유리한 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사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파는 사람이 먼저 받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득이한 사유, 내가 도저히 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계좌로 2배로 이체를 바로 시키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계약금만 안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기하면 된다. 즉, 이 사람은 말로 나는 계약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가지고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이 해약금의 기능을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법률 팁을 보시면 이 해약금이 인정이 자동으로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상방이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인정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두 사람이서 매매든 임대차든 어떠한 계약을 하는데 자, 계약금을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중도의 계약을 포기할 수 없다.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특약을 해놓고 거기에 도장 땅땅 찍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에서는 당연히 해약할 수 있다라는 이 기능을 만들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 사람이 왠지 계약을 파기할 것 같아. 그러면 이 해약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약을 문구에다가 적어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위약금에 대한 기능입니다. 자, 위약금은 계약금을 걸었을 때 상대방이 정해진 대로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까 500만 원을 계약금을 넣고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던 그 세입자가 갑자기 마지막에 잔금인 4,500을 넣기로 한 날짜를 지나도 잔금을 넣지 않는 거예요. 왜 돈 안 주냐 그랬더니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로 장사가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날짜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계약을 깨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500만 원은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 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1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걸었어요. 계약을 걸었는데 그 나머지 잔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주인은 그러면 안 되겠네요 라고 계약을 깼는데 그 계약금 걸었던 10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건 안 돌려주고 그냥 계약만 깨면 되냐 이거지. 돌려준다 O, 안 돌려줘도 된다 X. 네, 정세희 씨 당첨. 소정의 선물이 제 마음에서 갑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이 민법의 계약은 좀 특특한 게 뭐냐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계약이 파기됐을 때 무조건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 게 법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0을 돌려줘야 돼요. 100만 원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죠. 상대방이 잘못해놓고. 그래서 뭘 해놔야 되냐. 바로 위약금이라는 이것을 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위약금은 무슨 얘기냐? 약속을 위반한다는 얘기죠. 계약을 해놓고 상대방이 계약을 못 지켜. 상대방이 그 약속대로 이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응징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가 마음대로 500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위약금, 즉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해놨을 때에만 그것을 몰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오피스텔을 들어가기로 했던 임차인이 500만 원을 계약금을 걸었는데 주인이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집에를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까 나 안 되겠는데 미안하네 하면서 500만 돌려줘. 그럼 나는 손해본 것이 있는데 500만 받은 것은 원금만 받은 거죠. 그럴 때는 위약금 특약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500만 원을 더 주세요 라고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걸었을 때만 이 손해배상, 즉 나한테 손해된 것을 계약금으로 퉁칠 수 있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약금 특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도표에 보시면 해약금은 당연히 인정이 되지만 위약금은 위약금으로 합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써야 돼요. 계약서에 쓰든 카톡으로 쓰든 문자에 쓰든 어쨌든 형식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계약을 못 지켜서 계약이 파기가 됐을 때, 이건 상대방이 못 지켰을 때요. 그러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지 않아도 그 계약금으로 몰수, 계약금을 건 사람은 2배로 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팁 하단에 보시면 저 사람이 만약에 계약을 잘못했을 때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저 사람이 계약을 못 지킬 것 같아. 그런데 계약금을 통상 10%인 100만 원만 걸어놨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약속을 못 지켜서 나한테 손해가 느낄 것을 예상한다면 계약금을 10%가 아니라 30%인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으로 걸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일한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는 그냥 관행일 뿐이지 둘이서 약정하면 50% 60%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첫 계약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최초의 집을 매입한다든지 임대 계약한다든지 했을 때 보통 계약금은 부동산을 중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이 10% 내면 돼요. 그럼 당연히 10%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혹시 위약금의 가능성은 없는지, 내가 계약을 포기해야 될 해약금의 기능성은 없는지 등등을 판단해서 때로는 계약금의 금액을 업, 때로는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을 판단하시는 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자, 계약금 이 정도로 보시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은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많이 들어보셨죠? 뭐 최근에는 그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런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손해배상은 민법적으로 금전, 돈으로 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배상 청구라는 이 돈으로 떼오라는 권리는 딱 2가지에서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자, 채무 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다소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볼게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때 자동으로 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표시가 되겠고요. 불법행위 책임은 상대방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혹시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나에게 손해를 가해쳤을 때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채무불이행 책임은, 자 약속된 날짜가 있어요. 자 내일까지 컴퓨터 노트북 사기로 했는데 30만 원 사고 팔기로 했어요. 내일까지 물건 갖다 주세요 했는데 안 갖다 줘버려. 그럼 뭐다? 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얼마를? 10%에 해당됐던 그 계약금만큼 자동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냐? 예를 들어보면 우리 교통사고 많이 당하죠. 교통사고 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고의로 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실수로 내 차를 부셨고 내 몸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다쳤기 때문에 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라는,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다치게 했거나 어떤 재산상 침해했거나 아니면 맞았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계약금을 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내 피해액을 입증해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의사의 진단서, 치료비 이런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 위반이 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계약금이라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이 계약금으로 손해액이 결정이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아도 이렇게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2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부동산에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든 부동산은 저기 섬, 그 다음에 저기 북한은 빼고 울릉도 독도까지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관리를 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니까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장부가 있겠죠. 자, 공적인 장부는 대표적으로 대장 그리고 등기 2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살면서 대장과 등기를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장과 등기라는 개념인데 어떤 의미냐? 대장은 우리 순천 여수 시청 이런 시청이나 아니면 구청 이런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장이 되겠고요. 등기는 법원의 등기수, 즉
사법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32-16이라는 땅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땅을 관리하는 그 국가기관이 두 군데에서 하나는 대장을 관리하고 하나는 등기를 관리한다 이겁니다. 한 군데서 관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두 군데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서류의 내용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계약상의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크게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을 처음에 이런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임대를 들어간다든지 할 때 이 부동산의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공적인 서류 두 가지를 모두 발급받아서 비교를 해야 된다. 대장과 등기는 크게 대장이라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복, 면적. 그래서 여기는 몇 다시 몇 번지, 그리고 요거는 대지냐, 임야냐 또는 전, 답, 즉 토지의 이름이 있겠고요. 면적 30평, 50평. 요즘은 평수를 하지 않고 제곱미터라고 다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대장 문서고요. 등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담보 설정된 것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게 등기입니다. 더욱더 확고하게 구별한다면 대장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정보, 즉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인적사항이 되겠고요.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설정, 누구 거냐, 무엇이 설정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나누는 두 가지의 장부입니다. 이 두 가지 장부는 요즘에는 굉장히 편해져가지고 특히 대장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도 토지 이음, 그 다음에 정부24시 등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굳이 우리가 발급받지 않고 정보로 보면 되겠죠. 다만 등기, 소유자가 누구고 몇 년 몇 월생이고 주소지는 어디고 얼마에 샀고 이러한 것들은 등기에 나오는데 등기는 아직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가는 이러한 내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이라 하더라도 대장과 등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소유자가 누구고 이게 면적이 얼마고 이런 모든 것은 공개, 즉 정보가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정보도 당연히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되죠. 이 등기에서 그 등기부를 띄워보는 그게 이제 700원, 1000원밖에 안 하지만 이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법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곧 제가 봤을 때는 무료로 제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부동산, 집이든 땅이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하고 뭘 떼야 된다? 대장과 등기를 모두 확인해서 똑같은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집이 있어, 집이. 집이 한 30평쯤 되는 이렇게 한옥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 집을 봤더니 평수가 30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장을 떼어봤더니. 그런데 이게 집 주인이 누구지? 그래서 등기를 떼어봤더니 김갑동 씨 되어 있는데 등기상에는 이게 35평으로 되어 있어요. 대장상은 30평이고 등기상은 35평. 그러면 평수가 맞지 않죠? 자, 평수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떤 게 기준이 된다? 대장이 기준이 됩니다. 즉 부동산의 기본적인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장을 떼어보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토지 대장을 떼어보면 대장에 잘 안 보이시지만은 면적, 지목 등등이 나오고요. 여기 우측에 보게 되면 소유자가 누군지가 써져 있어요. 소유자가. 그래서 대장에도 소유자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기를 띄워보면 등기에도 소재, 지번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역시 을구 설정이 돼 있다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등기부의 소유자하고 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상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를 수 있어요. 장부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왜냐? 관공서에서 대장을 만들고 그 대장 정보를 가지고 등기부를 만드는 시스템이 먼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산으로 이기되고 예전에 수동으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면적이 바뀐다든지 땅이 분할됐을 때 이 정보를 빨리빨리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데 주인이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토지 주인이. 그래서 이렇게 불일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확한 장부를 보고 대장이 중심이 되는 것은 면적, 지목,
소재지, 지번, 그 다음에 소유자가 기본이 되는 것은 등기. 그래서 양쪽 모두를 다 봐서 틀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이 서류를 잘 못 본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모든 땅은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토지 이용 계획. 이 토지 이용 계획은 국가가 전 국토, 특히 도시에 있는 이 수많은 땅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미리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쓰임새에 따라서 여기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는 단어로 구분해 놓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용도 지역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은 일종의 땅의 계급이고요. 이것은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계급입니다. 국가가 처음부터 부여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토지의 가격, 땅의 가격, 그 집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무엇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아주 기본 개념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이 집의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짓는다면 몇 평을 지을 수 있느냐 등등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의 기초는 위에 있는 건물, 집이 아니라 바로 토지단 소리입니다. 토지가 어떤 용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동산의 가치. 그래서 뭐 청년들이 어떤 집을 사는 게 좋아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 뭐 한옥이 좋냐, 요즘에 어떤 그 테라스 주택이 좋느냐, 또는 뭐 빌라 형태가 좋냐라고 하는데, 중요한 집이 아니고 뭐다? 그 땅이라, 땅. 토지를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토지용 계획의 그 용도 종류를 좀 보시면 도시와 비도시로 크게 나누고요. 도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주상공록이라고 해요. 자, 도시 지역은 이렇게 네 가지로만 나눕니다. 주거 지역은 당연히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죠? 생활하기 편리한 주택이 모인 곳, 이것을 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황색, 노란색이 지도로 보면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상업 지역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하기 위한 어떤 유흥부터 해가지고 상공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집단으로 몰려 있는 것을 상업지역이라고 하고, 적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뭐 아시겠지만은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산단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공업지역이고 청색입니다. 기타 그 밖에는 녹지 지역이라 가지고 우리 산림이라든지 어떤 그런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녹지 지역으로 녹색입니다. 이 네 가지 주상공록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옆에 보시면은 건폐율이 보여요. 자, 건폐율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각각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 비율이 60%, 80%, 70%, 20% 돼 있어요. 자, 이 건폐율의 뜻은 뭐냐? 건폐율은 폐자, 즉 토지가 만약에 100평이면 그 토지를 건물이 딱 덮었을 때 몇 평까지 덮냐 이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거지역은 60%니까 만약에 내가 주거지역의 땅을 100평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 내가 집을 짓다면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100평인데 상업지역은 8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내 땅을 갖고 있는 게 만약 녹지지역이다 그러면 20평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땅값, 토지의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지가 이게 지목이 대냐, 임야냐, 농지냐 이걸 뭐 구별하는 건데, 그걸 구별하기 이전에 국가가 정해놓은 용도지역 이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밖에 비도시지역 그래가지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요. 이는 전부 다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용도지역이 우리 도시에 나와 있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여수시청 동그라미 그 로타리가 보이죠? 여수시청 부근의 용도지역으로 국가가 해놓은 것을 색깔로 해봤습니다. 자, 약간 황색 개념으로 된 것들이 노란색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여기는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땅이 만약에 100평이면 60%를 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보이죠?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80%를 질 수가 있고요. 기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녹지지역은 20%를 질 수가 있는데, 이런 녹지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지역들을 국가가 정했을 때는 이게 토지별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구획, 섹터를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섹터에 내 땅이 들어가면 좋은 거고 내 땅이 안 들어가면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용도지역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어디다 짓느냐? 주거지역의 2종이나 3종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상가들은 상업지역에다 보통 짓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어디서 보면 되느냐? 우리가 카카오맵을 들어가지고 지적 편집도라는 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별로 쫙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맵 다음 또는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지고 지적 편집도라는 부분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바둑판 모양 4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보시면 그림이 쫙 나오게 됩니다. 자,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아까 얘기했던 용도지역을 서포트 해주는 애들입니다. 용도지역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기억하시고,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그 밖에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 개발제한구역 등등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주거지역이 60% 한다면 그 60%보다 확장 또는 축소, 이것들을 보완 또는 규제하는 그런 시스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행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개발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해요? 아니면은 일반 개인이 해요?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하네, 그죠? 개발행위는 개인도 하고 집단, 회사도 하고 국가도 합니다. 자, 개발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 조그만 집이든 창고든 아니면은 소를 키우는 축사든 아파트든 주상복합 오피스텔이든 이런 것들을 짓는 것 자체를 모두 다 개발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는 원래는 집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그걸 짓는 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것은 건축행위라고 그래요. 자, 다시 원래 시골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던 집이 있었는데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것을 우리 부모님이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 이걸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이건 개발이 아니라 그냥 건축이야. 그냥 신축이라고 합니다. 개발행위라는 것은 뭐냐?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는 것을 개발행위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이나 논, 이것을 집을 지은 땅으로 바꾸는 작업, 이것 자체를 개발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유식한 표현을 하면은 형질 변경, 땅의 형태를 바꿔야 되겠죠. 산이나 논은 물컹물컹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바로 건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땅을 수평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반시설 공사를 다 해놓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그러고, 이런 땅을 집을 짓기 위해서 다지고 수로를 내고 전기를 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토지를 지을 집이나 건물을 짓은 토지로 변경하는 작업 자체를 우리가 개발행위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산이나 논이라든지 이런 땅들을 내가 갖고 있거나 부모님부터 물려받게 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설계 도면을 만들어서 시청에다가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토목, 즉 산을 이렇게 깎아서 평탄 작업을 하겠습니다라는 설계 도면,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개발하는 이유는 집을 짓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집에 대한 도면, 이 두 가지 도면을 모두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면을 우리가 대충 그릴 수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토목 설계사라든지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의뢰를 하게 되고요. 금액은 보통 한 채당, 한 채 기준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설계 비용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계도를 작성해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즉 공사를 지어서 건물을 모두 짓게 되면 그때 이제 대장, 건축대장, 토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대장, 그리고 세금 내고 개발 행위에 대한 부담금이라는 추가 세금을 내고 건물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추후에 제일 마지막에 산이었던 땅이 대지로 바뀌게 되면서 개발 행위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개발행위가 완료가 되면 그전에 산이 5만 원짜리였던 것이 평당이 개발행위가 완료돼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는 이 모든 순간 이게 이제 30만 원, 4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수가 1000평이고 2000평이고 평수가 커지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할 수 있겠죠. 부동산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땅을 개발행위를 통해 가지고 약간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바꿔서 파는 사람들이 개발업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부를 축적하게 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더 확장해지면 아파트도 한번 건설해 보는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 파트의 기초 용어는 전세권과 임차권이라는 건데요. 좀 빨리 할게요. 전세권과 임차권은 특히 수많은 일반인들이 너무나 구별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 집이면 자가라고 하지만은 세입자로 살게 되면 전세 아니면 임대잖아요. 그럼 너 전세사라 임대사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와 임대를 혼동하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전세 일반 아파트에 사는 것이 전세 아닙니다. 구별 기준에 X 돼 있죠. 임대 아파트 삶의 임대다 역시 아닙니다. 보증금을 걸고 월세가 없으면 전세입니다. 역시 아니고요. 월세가 있으면 임대다 역시 아닙니다. 계약서를 봤더니 전세계약서 전세냐 아닙니다. 임대계약서 임대냐 아니다 이거죠. 전세인지 임대인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법원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등기를 했냐 안 했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야지만 전세고요. 안 하게 되면 그 어떤 형식을 불문하고 모두 다 임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전세와 임대는 이렇게 등기를 했냐 안 했냐로 봐야지 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월세를 내요 전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보장기간은 전세는 10년까지 할 수 있고요. 임대는 최소 2년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주택임대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2년을 하더라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서 요즘 임대는 4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주인이 안 주잖아요. 그럼 세입자는 곧바로 법원에 가지고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낙찰이 되게 되면 배당을 받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로 사는 사람은 곧바로 할 수가 없고요.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는 우리가 물권법에 나와 있고요.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많이들 알고 있죠. 그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호되지만 임대차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지 보호된다는 차이. 두 번째, 전세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임차인들, 임대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놔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전세가 더 좋아요? 임대차가 더 좋아요? 당연히 전세가 더 좋죠. 하지만 전세는 누가 주인이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즉 임대인이 즉 인정을 해주고 인감증명서 서류를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임대는 설정병이 전혀 들지 않는다. 단독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당사자를 보면 전세가 되게 되면 그 세입자는 전세권자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입자지만 내가 전세권자인지 임차인인지 이런 등등을 잘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정도만 구별하고 이해해도 굉장한 고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이제 실무편인데요. 저의 경우에 저도 이제 뭐 이제 약간 50이 됐지만 부동산 계약을 최초로 하는 계약 날짜가 대부분 40대라든지 좀 나이가 들면은 그때 막 집을 사고 땅도 사고 팔고 할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어린 나이에도 이런 경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알고 혹시 유용하게 나중에 팁으로 사용한다면 제가 굉장히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형법이 아니라 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은 그래서 국가가 만든 법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각각 동의를 해서 사인한 특약이 법보다 우선하는 특수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의 내용들을 썼는데 혹시 이것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법정 분쟁까지 돼서 판사 앞으로 불려간다. 그럼 판사는 자, 관련 법이 뭐야? 라고 차지한 게 아니라
둘이서 어떻게 합의했어? 이대로 결정을 하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부동산의 임대 계약이든 모든 부동산 계약에서는 두 사람이 쓴 특약이 곧 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시고, 특약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내용을 잘 체크하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읽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배제 특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마트라든지 또는 그 백화점에 가지고 만약 옷을 삽니다. 자, 옷을 사는데 그 점원이 그러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너무나 세련돼 보입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봤더니 어울려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환불해 주세요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물건을 샀는데,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임대 계약을 했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한 거 뭔가 달랐어요. 이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합니다. 착각. 그러면 당연하게 상대방이 동의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 계약을 캔슬,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민법 제109조에 의해서 누구든지 계약을 했다가 그 계약상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해서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많은 계약들이 내가 잘못 봤네요. 내가 잘못 착각했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라는 이유로 얼마나 계약을 파기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의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 있죠. 그런 과들은 일반인들과 계약을 할 때는 착각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특약을 집어넣습니다.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 뭐라죠?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또는 취소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놔버리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이렇게 써놓고 통보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소비자 보호법에서 약간의 제재를 받겠지만, 이건 뭐냐? 누구든지 계약을 착각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둘이서 합의로 취소 못한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한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이 계약을 절대 파기할 일이 없어. 근데 상대방이 조금 덤벙덤벙대고 약간 좀 빈틈이 있어 보여. 그러면 왠지 취소가 나중에 들어올 것 같아. 그럼 뭘 해야 돼요? 착오로 취소는 안 됩니다라고 포기, 배제 특약합니다라고 써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면책 특약인데요. 특히 구축 아파트라죠. 구축. 오래된 집. 미진님 반갑습니다. 이마만 나와도 반갑네요. 나가지 말고 계속 보여주세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특히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아파트. 자, 아파트 사고 팔면 오래된 집들은 지금의 신축 아파트 다르게 특히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누수가 발생하는, 내 천장에서 새면 상관이 없는데 바닥에서 새게 되면 아래층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여수에서 좀 불미스러운 층간 소음에 의한 어떤 그런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봤는데, 이러한 누수 문제도 아니란 보장이 없습니다. 한번 집을 잘못 사고 들어가가지고 아래층에서 왜 안방에서 뭐가 샌다, 화장실에서 뭐가 샌다, 부엌에서 샌다라고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고쳐도 잡지도 못하고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집을 살 때도 집을 팔 때도 이런 물건의 하자가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매도인, 집 파는 사람이죠. 집 파는 사람은 자기가 이거의 하자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책임, 사는 사람 책임, 파는 사람 책임입니다. 사는 사람이 그걸 유심히 체크해보고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어디 새는 게 없나라고 하지 않았어도 사는 사람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파는 사람은 내가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런데 하필 팔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물이 샜다. 그럼 파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면책 특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나는 책임 없어 라고 해버리면 사는 사람은 억울해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부동산 복도방에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임 안 지겠다라고 써달라 하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 이거 비세면 어떻게 해요?
이거면 그 책임해 주셔야죠 라고 써주기를 원할 거라 이거죠.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파는 사람 편? 사는 사람 편? 아니면 정의의 편? 단순한 논리입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를 더 많이 주는 사람 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깎으면 불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3번은 매도인의 위험부담 이전 특약인데요. 뭐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길까? 만에 하나의 1%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학습하는 게 바로 법이고 부동산 예방 공부입니다. 필요한 거죠. 자, 매도인의 위험부담 이전 특약은 뭐냐? 집을 사고 팔기로 했어요. 또는 물건을 사고 팔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불이 났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계약금 주고 딱 계약했는데 그 다음날 관동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또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붕괴됐단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지? 역시 똑같이 파는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뭘 해버릴 수 있어요? 매도인의 위험 부담, 그러한 불강정적 사유로 나는 그런 위험을 매수인에게 전가합니다라는 특약이 또 가능해버려요. 아무것도 모르고 싸게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특약이 집어갔을 때는 그 졸지의 손해를 매수인이 부담해야 얘기입니다. 4번 매매계약상 발생하는 비용을 특정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요거는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라는 이 특수한 세금의 형태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거고 부가세도 파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가세나 양도세라는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매수인이 너가 내라. 내가 내야 되지만 나는 못 내겠으니까 너가 내는 조건으로 팔겠다.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세무서에서 이것을 딴지 거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특정 비용을 어떠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A 또는 B 중에서 누구한테 부담한다? 이게 불공정하다, 부당하다가 아니라 인정되는 특약이라는 말이에요.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있죠. 비용상환 청구권. 말은 어렵지만 보통에 우리가 자가가 아니고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가 사는 것도 억울하지만 뭐가 고장났을 때 주인이 잘 안 고쳐줘요. 급해 죽겠는데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보일러 고장났어 했더니 에이스 불러요. 그럼 돈은요? 일단 지불해. 일단 지불했어요. 근데 수리비가 많이 한 20만 원이 나왔어. 그럼 당연히 주인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고장난 걸 수리했을 때 그것을 비용이라고 그러고요. 그 비용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그런 거지. 야, 고장난 것은 직접 고치고 요것은 나한테 청구하지 마라라고 특약해버리면 그대로 인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임대인들은 원룸 주인이라든지 수많은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고장이 났을 때 내가 다 고쳐주겠다라고 할까요? 알아서 해라고 할까요? 당연히 알아서 하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세입자들은 2중 3중에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특약이 있는지를 잘 보고 죄송한데요. 이것은 좀 저한테 무리인데요. 웬만한 것은 다 주인이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구가 나간 것 정도는 제가 하겠지만 그 밖에 시설물 고장난 것은 제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임대인들은 보통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임차인 세입자들은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 그럼 예전에는 이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어른한테 막 따박따박 말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기특해하고 그래 똘똘하네라고 오히려 치하를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절대 소리가 나지 않다. 자, 6번입니다. 월세는 처음에 낸다, 나중에 낸다. 처음에 낸다, 손. 나중에 낸다, 손.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의 모든 임대차는 후불이 원칙입니다. 후불. 임대라는 것 자체가 뭐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다가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지급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월세는 후불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선불론에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쭉 보고 있는 내용들은 법은 BBB라고 말하고 있는데 특약은 AA라고 말하고 있을 때 A가 맞다, B가 맞다, A가 맞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특약이 없을 때는 법대로 가지만 특약이 있을 때는 법보다 우선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의 재산적인 자식의 권리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를 선불로 내라 그랬을 때 따지는 거지. 아니 법에는 후불로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 아니,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후불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유리한 거죠. 그죠? 네. 7번입니다. 상가 임대차 또는 상가 매매 시 부가세에 관한 특약이 돼 있는데요. 장사를 하겠다. 청년 뭐 저기 영업을 하겠다. 그래서 뭐 카페라든지 또는 뭐 포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층의 상가를 조금 빌렸단 말이에요. 자, 임대를 빌리게 되면 만약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어서 55만 원을 보통 냅니다. 월세에다가.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지 포함되지 않은 건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월세 50만 원 해서 계속 50만 원씩 내고 있어서 세입자가.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 나중에 세무서에서 계산서 발행을 해줄 테니까 부가세는 별도로니까 50만 원의 10%인 5만 원씩 해서 그동안 6개월치 30만 원을 더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5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부가세가 안 포함된 거지 라는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은 그러지 않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인 겁니까?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을 표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상가 건물을 사고 팔 때에도 그것이 2억짜리든 20억짜리든 상가 건물분에 대한 10%, 2억이면 2천만 원, 20억이면 2억이라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자가 사는 사람이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8번입니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오늘 제가 그 특약 설명한 것 중에서 한 3개, 4개만 기억나도 굉장히 좋은 거고 한 개만 기억나도 좋겠습니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요. 자, 전세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보증금만 내고 사는 게 전세가 아니고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아파트 사는 것이 전세가 아니고 전세권 등기를 해야지 전세로 했어요. 자, 이러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권자는 주인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전세권을 다른 사람이 넘길 수가 있어요. 내가 5천에 전세 살고 있었어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자기가 넘길 때 동의받지 않고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팔면 안 되겠다. 전세권 너 전세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라는 특약이 가능합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해야 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될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8가지 특약의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뭐냐? A와 B 양쪽 모두의 윈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리하고 누군가에게 불리한 특약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누구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보다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이게 나한테 불리하면 나한테 유리한 것을 하나 더 요구를 하고 불리한 부분에 사인을 해주는 그러한 밀당은 아니지만 그러한 협상 능력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실제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특약 사항이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보이시면 뭐 임차인은 청구할 수 없다, 임차인은 부담으로 한다, 건물 유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뭐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뭐 세금은 또 임차인이 부담, 이런 것들이 막 써져 있죠. 전부 다 이게 임대인에게 유리한 형태의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중매매와 주택하자 담보가 있는데, 자, 이중매매는 어렸을 때 한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떤 그런 한 1,000원짜리 정도 되는 뭐 볼펜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친구한테 100원에 팔기로 했어요. A라는 친구에게. 그래서 내일 줄게, 오늘까지만 쓰고 그랬는데 그날 B라는 친구가 나 200원 줄게, 나한테 팔아 그래. 그럼 난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그렇지, 200원 주한테 팔아야 되겠지. 근데 이걸 부동산을 생각해 봐요. 요즘 30평대 아파트가 거의 4억대가 됐으니까 우리 지역에도 4억짜리 아파트를 A라는 사람이 B에게 판다라고 해서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4억 3천에 산다고 하니까 배신해버리고 저 사람한테 판대요. 그럼 돼야 안 돼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더 준다는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중매매라고 그래요. 이 이중매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산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겁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여수, 광양, 순천에서 갑자기 그 청약 붐이 일어나가지고 당첨이 되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고 이런 아주 좀 활황됐던 그런 것이 재작년, 작년에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했지만 이럴 때 이런 이중 매매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게 되면 그 당첨권을 서로 사겠다라고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산다고 판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중매매는 범죄로 보지 않고 불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산다고 해서 계약금까지 넣었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배웠죠? 계약금을 2배로 줘버리면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좋은 조건에 팔으면 그만인 거죠. 그럼 나는 글로 이사를 가려고 그 전집을 다 팔았고 돈 대출까지 다 받았는데 졸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금의 2배만 받고 갑자기 낙동강을 오래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써놓은 내용대로 그 이중 매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불안한다면 계약금을 굉장히 많이 걸 것. 이중 매매 못하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굉장히 고도로 걸 것. 그리고 계약금 기간과 잔금 기간 있죠. 보통 아파트들은 2개월 텀으로 잔금을 넣는데요. 요즘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30일로 단축되다 보니까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거는 것이 거의 한 달이면 돼요. 한 달. 이 한 달 안에 보통 된다. 그런데 이 한 달도 불안하다 그러면 계약금을 걸고 제가 10일 뒤에 잔금 바로 걸겠습니다. 라고 해서 처음 사고자 했던 매수인이 전체적인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압축시키고 단축시키면 이런 이중 매매의 위험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가 있다. 다음 주택하자 담보입니다. 자, 주택하자 담보는 아까도 얘기했죠.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따라서 집을 팔고 나서 누수가 생겨나든지 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인은 파는 사람은 우리 집이 고장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하자를 발견한 비가 새네? 그걸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만 지나지 않냐면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하자담보책임 580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계약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수인 앞으로 모든 걸 다 샀어. 돈까지 내고 등기까지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화장실 공사를 하니까 갑자기 아래층에서 누구수가 생겼다고 쫓아오는 거야 이제. 그 봤더니 이게 공사를 하면서 지금 생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생 건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결국은 소송까지 가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파는데 혹시라도 비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래층 소유자까지 불러가지고 자 혹시 센 부분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을 모두 언급을 하고 정 불안하다면 전문가를 대동해가지고 하자 측정까지 해서 자 나는 이제 책임 없죠 라고 해서 면책 책임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공사가 들어가서 산 건 모르지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만약에 샜다 그럼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미리 협의점을 적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이런 하자담보 책임이 오래된 아파트로 하면 한 10년 정도 된 8년에서 10년 이상 되게 되면 당연히 누수라든지 이런 클릭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반드시 하자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전문가한테 그 설명을 듣더라도 내가 알아야지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 파기 책임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좀 더 눈을 조금 졸리시더라도 크게 좀 떠주시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네. 자, 계약 파기 책임이라고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설명드렸죠. 내가 계약금을 100만 원을 걸고 계약을 했다가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사람이라면 200만 원을 돌려주고 내가 만약에 준 사람이 한다면 100만 원을 포기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시죠.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B 씨가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요. 이것을 A 씨가 사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11억이면 계약금을 얼마를 걸어야 되죠? 보통 10%니까 1억 1천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천만 원만 일단 넣었어요. 그리고 4일 뒤에 나머지 1억을 넣을게요. 그래서 계약은 1억 1천만 원의 계약금이다라고 썼지만 실제로 지급한 것은 1천만 원만 낸 거였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B 씨, 즉 아파트 주인이었죠. 11억짜리 아파트 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은 게 1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만 줘버리고 계약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근데 2천만 원을 주는 거 받겠어 안 받겠어요? 당연히 안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2천만 원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법원에다가 공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상식적인 내용.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돈을 안 받겠다. 또는 소송 때문에 못 받은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안 줘버리면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법원에다가 예치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탁이라고 그래요. 공탁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기로 했던 A씨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1천만 원만 더 주고 계약을 깨느냐.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하겠느냐. 원래는 1억 1천만 원을 모두 냈을 때, 그죠? 1억 1천만 원을 모두 냈을 때 이 B 씨는 2억 2천만 원을 배상을 해줬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억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천만 원 받으니까 그냥 머리가 돈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돈을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이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판결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래 1억 1천만 원에 대한 2배니까 2억 2천만 원을 줘야 되지만 실제로 이 사람도 주질 않은 거죠.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1억 1천만 원 계약금의 70% 수준인 7,700만 원 이 정도는 더 줘야 된다라고 해서 건 겁니다. 제가 이것을 좀 설명드린 이유는 좀 어렵겠지만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파기할 때 하는 이 해약금 기능을 쓰려면 내가 계약금을 100만 원 넣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100만 원을 넣어줘야 돼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만 내고 90만 원 내일 낼게요. 그럼 이것은 계약금 기능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친다면 이 사람은 계약금을 다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건 조금 봐줘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7,700이니까 보상이 좀 된 상황이죠. 자, 이 판례를 벌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약금을 만약에 100만 원 넣기로 했으면 반드시 계약금 100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쓰지 말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자, 100만 원 중에서 제가 가계약금 10만 원만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계약금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계약금이라 한다면 이 10만 원을 주면서 이게 계약금이다라고 다시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해약금의 기능과 위약금의 기능을 모두 갖는다. 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좋은 땅도 사고 좋은 집도 사는 것도 가장 좋지만 우리 부동산은 다른 것보다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장사하는 것보다도 확실히 부동산은 부를 축적하는데 굉장한 지름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지의 경우에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토지나 집을 열심히 가꾸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집가 상승에 의해서 우리 토지는 집약돼 있고 인구는 많죠. 그래서 집가 상승에 의해서 이게 당연히 가격이 올라서 그냥 팔았더니 돈이 차익이 생기더라. 그래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에는 강력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반드시 부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내는 것인데, 자, 주택 양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스컴이라든지 또는 SNS, 유튜브 등등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의 어떤 규제,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집값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세금을 과하게 물어버리고 대출을 못 받게 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2개 이상은 살 때부터는 혜택을 안 줘버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만 잡아서는 안 되겠다. 땅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를 시키겠다. 토지에 대한 규제도 하겠다라고 된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 그 부동산은 사실은 그 사용 목적이 돼야지 투기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집 또 내가 텃밭 가꾸고 이런 용도로 땅을 사야 되는데 보통 이 땅이나 집을 가지고 재테크 수단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내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어떤 기반, 시드머니를 축적하기 위한 것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토지는 그 모든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만 알아서는 안 되고 땅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국가가 칼을 대지 않았다가 이번부터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다가 그냥 팔게 됐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토지의 양도세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 판금액 그리고 취득가액, 산금액이죠. 그 금액을 뺍니다. 1억에 사서 5억에 팔았다. 그러면 4억이 생기겠죠. 이것을 우리가 양도 차익, 시세 차익을 하는데 이 4억에 따라서 6%에서 70%까지 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4억에 70%면 얼마가 되겠어요? 산수가 좀 어렵죠. 2억 8천. 뭐 공제가 되겠지만 그 4억 중에서 거의 3억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무서워서 부동산은 어렵다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많이 벌었을 때고요. 적게 벌면 세금을 내지 않고요. 특히 주택은 비과세라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앞으로 이게 강력하게 강화가 되는데요. 자, 어떻게 강화되느냐? 예전에는 1년 미만, 즉 2021년 1월 1일에 땅을 샀다가 2021년 12월 30일 날 땅을 팔게 되면 1년 이내에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거기서 1억을 벌었다. 그러면 5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70%로 바뀌게 됩니다. 70%.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그러면 7천만 원을 내고 3천만 원만 내 수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미만은 60%. 그래서 최소 땅도 이제는 2년 이상 갖고 있다가 팔아야지만 세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서 2년. 뭐 부모님이 물려주시든 할머니가 텃밭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산이든 논이든 간에 2년은 갖고 있다가 파셔야지만 기본세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1년, 2년 안에 팔게 되면 막강한 세금을 물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비사업용 토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 이 개념도 잘 아셔야 되는데요. 국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죠. 임야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산림을 보존하고 나무를 잘 심고 이것들을 목적으로 있는 땅입니다. 대지는 집을 지으라고 만든 땅입니다. 이게 본래의 목적, 즉 내가 땅을 사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했을 때 우리는 사업용 토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인 아까 말했듯이 6에서 45%, 70%, 60% 이런 세금을 묻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땅을 사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팔았다. 그럼 이것을 비사업용 토지라고 그러고요. 이 비사업용 토지가 되면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를 팔았을 때 비사업용 토지라고 만약에 인정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건 투기 목적의 토지였다라고 법에서 보고요. 원래 결정된 양도세 플러스 20%를 더 추가시킵니다. 20%를. 만약에 내가 30%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비사업용이었다. 그러면 50%를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사업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만약 갖고 있는 땅을 지목을 받더니 대지야. 그럼 이걸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어 놓거나 집을 못 지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창고 시설이라도 뭔가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농지야. 전답, 과수원 같은 농사 짓는 땅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돼?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경을 해야 되는 자경. 자경을 하는데 내가 여수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집은 서울로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자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주소지가 30km 이내에서 두고 있어야지 이게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산은 올라가지고 뭐 나무 캐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림의 사업용은 거리,
즉 인근 주소를 갖고 있거나 30km 이내에 있을 때 이게 사업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하신 분들은 살 때는 굉장히 좀 그 즐겁게 사는데요. 팔 때 이 양도세 때문에 엄청난 노이로제와 트라우마에 걸리셔가지고 세금 때문에 긴급한 꼭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살 때부터 고민하고 정리하고 이 세금 절세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인터넷 등등에서 무료 상담도 굉장히 많이 가능하고요. 세무사 분들에게 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조금 대행 좀 해주세요 하면은 금액이 적은 것은 10만 원 정도면 세무 대행까지 모두 해주니까 비용을 투자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의뢰해서 절대 그 세금이 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죠. 3천만 원 낼 것을 절세해서 만약에 500만 원만 낸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비용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이 여러 가지 가격이 비싸냐 싸냐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봤듯이 특약은 곧 법이죠. 법률적인 하자와 권리의 문제 등등을 체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금 부분을 마지막에 팔아서 나는 세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열심히 체크를 해야 된다. 자, 비사업용 토지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세금, 그 다음에 특약 내용, 그 다음에 기초 용어 등등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 그리고 좀 부동산 꼭 제가 설명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궁금해요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해주셔도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 요수 이제 뭐 저기 아파트 올라요? 이런 것도 좋고요. 예. 네네 오병은 예. 오병은 선생님 아니에요? 손을 들어놓고 또 안 연기래. 예. 우리 마지니님 다시 들어가셨네요. 정세희님 질문 없어요? 없어요? 예. 이나영님 아니에요? 네, 저 네네. 혹시 네. 질문은 아닌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일단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혹시 이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을지 자료요? 괜찮을까요? 네네네. 네네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예. 네, 무단 배포는 안 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고 예, 싶어가지고 예.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그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하시고 그냥 이건 받겠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특히 지금 우리 지금 여수의 그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제가 이제 그 법학하고 부전공으로 부동산을 해서 거의 한 20년이 됐지만 부동산은 생각보다는 좀 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것을 마치 내가 주식을 공부하는 것처럼 해야지만 결정적인 좋은 나한테 찬스가 온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수가 들어오는 그 광풍과 바람은 우리 전라남도 동부 유권에서 순천 여수 광양이 그 동부 유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고 인구가 세 개를 합치게 되면 8, 90만 정도 돼서 다른 광역시하고 뭉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특히 여수의 경우에는 고흥과 그 연륙도 11개 브릿지가 연결이 되면서 이번에 또 섬 엑스포도 하죠. 그래서 엑스포가 출시되고 여수 밤바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수는 그야말로 어떤 광풍 이 호남권에서 굉장히 핫한 핫 이슈가 됐고 특히 웅천 매립해서 만든 웅천지구 같은 경우는 여수 부동산이 강남 여수의 강남이 웅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산까지 해서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남해 벨트로 이렇게 해상 관광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남해하고 여수의 상암동하고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더욱더 이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돌산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가 잠깐 잠잠했는데 또 오를까요? 돌산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잠깐 잠잠하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돌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좀 유명한 그런 카페부터 해가지고 펜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토지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목이 이마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70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이런 갑자기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잠잠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 더 이상 여수시에는 그 돌산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새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돼 있던 곳까지만 하기 때문에 물건이 희소가 되는 거고요. 이 희소가 되게 되면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뿐이고요. 즉 매도자들이 이 물건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변동이 없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주변의 개발 호재들이 훨씬 더 강화가 돼 있고요. 특히 돌산 앞에 있는 경도의 대규모 투자 유치권도 있기 때문에 여수는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주변에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더 추가적으로 얼마나 상승할까요는 예측할 수 없지만 바닥을 친다든지 또는 이게 어떤 변수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수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봐야 됩니다. 이게 토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인지. 대부분 불인이라고 하죠. 부동산 어린이라고 하는 부동산 최초 입문자들은 이 부동산의 개념하면 땅이 아니라 꼭 집값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집은 어디 위에 기반 서 있죠? 토지를 기반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이 부동산의 미래적 가치는 이 토지의 운명하고 봐야 되는데 아파트만큼은 독자적인 가치를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땅값이 내려가더라도 그 아파트의 브랜드, 그 다음에 청약 광증률, 그 다음에 거기 주위에 학군이 형성돼 버리면 그 집가를 끌어올려 버리는. 다시 말하면 토지가 엄마고 집이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 엄마를 끌고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식은 부모를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토지의 안정적인 어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이 가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거품이 낀 게 아니라는 부동산 아파트 값들은 그 토지의 어떤 집가 상승인지 토지의 안정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수는 제가 봤을 때 가격이 빠지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걱정이 되는 것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수의 인구의 추이입니다. 인구가 대동소이하게 지금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27만에서 8만 사이로 알고 있는데 여수 인구가 이 인구가 약간씩 유입되다가 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폭이 갑자기 팍팍 떨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조금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우리 시장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수시는 훨씬 더 지금 여수가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섬 유치도 하고 엑스포라든지 공항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아직도 도시 환경 정비 그다음에 주거 환경 정비 그러니까 주거지 주변이 아직까지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문화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수는 남해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분 할게요. 준용 수신자 모두에게 이게 준용님 월세 계약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 중도 해지 요건과 잔여 기간 월세 등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법률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중간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할 수 있느냐 없냐. 자 일단은 아파트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아파트나 주택 원룸. 만약 계약을 2년 했습니다. 2년 했는데 1년을 살다가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해지 요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 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해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몇 개월치 월세를 주면 되지 않냐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해 주지 않는 한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제 말씀드리는 법률적 얘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협의를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한 월세가 만약에 1년치다.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한 300 정도 된다. 그럼 제가 이걸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150 정도만 드리고 제가 나머지 잔금은 받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협의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자기의 비용 부담으로 다른 월세, 즉 다른 임차인을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그에게 승계를 해주고 나가는 방법.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자기가 그냥 나는 그만하겠다라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있나요? 없어요? 네. 또 있네요. 네. 지금 부동산법이 계속 강화되면서 부동산 대출의 제약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출을 하고자 한다면 분양가로 대출이 되나요? 시세가로 대출이 되나요? 네. 내년 초에 아파트에 대출을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여수, 광양, 순천은 조정 대상 지역, 일명 규제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가구 인주택, 즉 뭐 신혼부부라 한다면은 만약 집이 한 채라도 더 있다 한다면 대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 여부 자체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시세도 아니고요, 분양가도 아니고 KB 그 표준 시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되기 때문에 실제 시세로 본다면 시세에 대비 한 20% 떨어진 금액으로 대출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거래 금액이 4억 정도 된다. 그런데 KB 시세는 보통 한 3억 한 5천, 6천 정도 된다 본다면 그 3억 5천, 6천의 60% 또는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다 보면 시세 대비 한 50% 정도만 보시는 게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잔금 대비 준비를 정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중개사분이 중간에 너무 나태하게 하셔서 결국 판매자분과 구입자가 서로 합의해서 구입했어요. 이게 이제 그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중개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당사자가 한 직거래로 진행했다는 소리가 된겠네요. 그죠? 그래도 부동산업자분께, 부동산업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요즘은 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쓰셔야 됩니다. 분께 돈은 다 드렸는데 다음에 이럴 경우에도 그냥 드려야 되나요? 일단은 그 소틱스인가? 예, 이분은 굉장히 그 마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덕 받고 행복을 받으실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했을 때 중개가 행위가 완료되게 되면 중개 보수는 내야 됩니다. 이 행위가 완료됐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보통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잔금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은 중개 보수는 줘야 됩니다. 일명 수수료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계약 자체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인지 둘이서 만나가지고 따로 그냥 계약을 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셨으면 다시 또 달라고 하지는 마시고 다음에 내가 좀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비스로 좀 해달라라고 하시는 게 세상 사는 이치 같고요. 다음에도 이럴 경우에 그냥 드려야 되나요?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안재영님, 네. 아파트 매도인인데 매수인이 영끌에서 집을 사는 거라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해서 중도까지 모두 받아놓은 상황인데 마지막 명의 넘겨주기 전 잔금을 12월, 15일로 맞춰놨는데 지금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매수인이 대출이 어려우시다고 잔금 날짜를 좀 미뤄준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정을 봐주나요? 통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 협의에 의한 것이 되겠죠. 다만 제가 봤을 때 이 해를 넘겨서 년도가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그 양도세를 내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라고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될 때 250만 원씩 세액 혜택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이 1년 단위로 바뀝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바뀌게 돼버리면 그 혜택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연도를 넘기지 말고 12월 말일 전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로 인한 약간의 손실 기술금 등을 계산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전해 달라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영님, 혹시 좀 부족하면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계속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앞으로는 그 탈아파트화라는 것이 대한민국에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택, 요즘에 그 테라스형 주택이라고 하죠. 나름대로 했던 넓은 정원과 잔디도 있고, 다만 옛날 같은 단독주택은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좀 뭉쳐가지고 되는 이런 형태의 집들이 점점 더 개발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토지만 있으면 조립식 모듈 주택을 크레인으로 가져가지고 올려놓고 또 땅을 좀 딴 데로 옮기면 그것만 가지고 다시 또 옮기는 이러한 주택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성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파트가 갖고 있던 고유의 그 프리미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좋아하죠. 그런 아파트의 가치, 피가 묻고 이런 그 부동산에 가장 으뜨면 어떤 그 효자 노릇했던 것이 약간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지만 영원한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엄청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었고요. 지금은 이 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거주하고 잠시 사용하다 가는 것. 그래서 약간 고급 임대 아파트의 개념으로 많이 갈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소유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거품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탈아파트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집들은 당연히 어디다 져야 되겠어요? 토지가 필요하겠죠. 아파트를 지었던 이유는 좁은 토지에 집약적으로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한 집들은 일반 토지에다가 넓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평수가 많이 들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토지가 적죠. 그래서 그런 집들도 가격을 아파트 이상으로 물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다니시면서 주변 다니다가 또는 고향에 좋은 집터가 보인다. 그러면 그런 집토지를 확보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취업을 하든지 거기다 건축을 하는 그걸 한번 제안을 해 드려 봅니다. 너무 아파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층간 소음도 무섭고, 그죠? 누수도 두렵고. 준용님,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청년이라 자본금이 많이 없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볼 만한 부동산 투자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신문, 여기 여수는 모르겠지만 순천은 교차로거든요. 이런 건 신문이라든지 또는 그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보면은 뭐 소액 투자 그래가지고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이런 땅들도 막 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지분, 공동 투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본인이 이 토지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그 힘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개하는 사람의 입장을 듣고 하겠고요. 특히 부동산 투자의 가장 나쁜 적, 나한테 도움되지 않은 적은 바로 지인입니다. 지인. 친구가 사서 좋다더라. 내가 사보니까 돈을 좀 벌었다더라.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 최초 투자는 반드시 전문가, 이 전문가는 공인된 전문가를 말합니다. 충분히 상담과 공부를 하고 하시는 게 좋고 좀 뭔가 스펙이 됐을 때 그때 지인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당장은 저는 이렇게 소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내오는 물건은 경매, 공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에 경매, 공매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얼마 전이었죠. 여수 남면에 그 돌산에서 밑으로 가면은 검도 밑에 있는 남면 있죠. 남면에 있는 900평의 산 땅이 300평에 나왔어요. 아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인데 900평의 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 주 얼마 안 됐죠. 월요일 날에 그 순천 지원 경매에서 경매가 나왔는데 이게 무려 48명이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1100%가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됐어요. 물론 경매는 내가 사고 싶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 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면은 좋은 물건을 적은 금액에 잡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 동부 육군에 있는 순천, 여수, 광양, 보성, 구례, 고흥
까지에 있는 땅들은 전부 순천 지원 경매에서 하기 때문에 순천에 오셔서 경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정말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핸드폰 하나만 들면은 수많은 경매 물건 정보들이 있고요. 특히 내 여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경매 물건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꼭 잘 나오고 좋은 땅이 아니더라도 자연 녹지라든지 또는 산이라 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내 스스로 잡아볼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은 물건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한 것은 추천하지 않고요. 경매나 공매로 해서 나홀로 직접 해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좀 클로징 마지막 좀 멘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떤 그런 부를 측정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또 하고 있네. 순천 영구 순천 광양 요수 중 대장 지역을 어디로 보시나요? 저는 이런 대장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순천 광양 요수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저는 순천 사람이고 여러분은 대부분 여수일 것이고, 그죠? 요 시청하고 있는 광양 분들도 서운할 것이고, 대장 지역이라는 표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옛부터 보면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이게 집약적으로 즉 거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 학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SOC라고 하는 도시 인프라 사업 인프라 기본 시설이 있잖아요. 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영어관이라든지 또는 그 도로망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에 뭐 공원 이런 것들이 잘 쌓여져 있으면서 병원 또는 학교 등등이 같이 잘 갖춰져 있는 곳. 이런 곳은 결국 신도시, 새로 도시를 계획해서 만든 거기는 뭐냐? 우리가 뭐 만약 신대지구 같으면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더 먼저 계획하는 게 학교를 몇 군데 지어야 되고 병원이 어디가 들어와야 되고 이걸 미리 정해놓은 거죠. 그걸 계획도시라 하죠. 그래서 순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원 앞에 있는 오천이라든지 풍덕지구, 그다음에 신대지구가 있고요. 신대 옆에 선월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 왕지지구에 트리마제 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서면과 북쪽에 가곡동 쪽에 지금 뭐 하나부터 수장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가지고 또 하나의 도시 형성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본다면 북쪽 아니면 남쪽과 동쪽 쪽에 있는 곳이 되겠고요. 여수의 경우에는 지금 웅천이 지금 핫플레이스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뭐 저는 이제 웅천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확장성은 없기 때문에 웅천의 옆에 있는 위성 도시들, 위성 도시는 아니죠? 위성동들 이런 쪽으로 점점 확장이 되지 않겠나. 특정 동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수 분들은 다른 곳에 하지 마시고 여수에다가 투자를 하셔서 저기에서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만들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됐죠? 네. 자,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쨌든 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100가지였다면 너무 두서없기도 했고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들리고 싶은 얘기에 한 4, 5할 정도밖에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저한테 그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잘 사는 사람들, 즉 가진 자들만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한테 대비해야 되는 일종의 의료, 아프지 않게 해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법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모두 잘 종합고려해서 부동산에 어떤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좋은 물건으로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